안녕하세요. 고준의 지혜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조선 숙종임금 시대는 신하들이 서로 파벌을 이루어 주도권 다툼을 하던 붕당 정치가 도를 넘었던 시기였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집안의 파벌은 다르지만 어릴 적부터 일거수일투족을 함께하며 마음을 나눈 두 친구. 남인 집안의 박선비와 서인 집안의 최선비는 친형제와 같은 끈끈한 우애를 지속했다. 남인이니 서인이니라는 집안의 배경은 친구로서 우정을 나누는 것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생각하였다. 하지만 세상 사는 두 친구들의 관계만큼 호락호락하지는 않았다. 당시에는 사대부의 직업이라는 것이 관직만한 것이 없었고 출사하여 집안의 세력을 키우는 것이 사대부가의 남자라면 마땅히 해야 할 숙명 같은 의무였던 것이다. 박선비와 최선비는 사대부가의 자제로 과거 준비 중에 앞으로도 서로의 우애를 지속하자는 의미로 맹세까지 하였다. 여보게, 내 비록 자네와는 집안 배경이 다르지만 우리는 서로 해하지 않고 끝까지 우정을 지켜나가세나. 그렇고 말고 이 맹세를 어길 시에는 하늘의 벌을 받을 것일세. 때는 숙종임금의 왕비인 인현왕후가 폐위되고 희빈 장씨가 중전에 올라 남인이 조정의 주도권을 쥐고 있던 시절이었다. 자연히 남인에 속한 박선비의 아버지는 조정에서 높은 벼슬에 등용되어 권세를 누리게 되니 박선비는 별 시름 없이 유복하게 지냈지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서인 집안의 최선비는 어머니와 어렵게 지내고 있었으며 주변의 일가 친척 또한 어려움은 매한가지라 어디에 도움을 구하기도 어려웠기에 최선비는 과거 시험에 자신과 집안의 사활을 걸어야 했다. 이에 비해 아버지의 든든한 지원 아래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박선비는 보다 여유로운 마음이었다. 이렇게 과거 공부한 지 몇 년의 시간이 흐른 후 최선비는 좋은 성적으로 과거에 급제했고 박선비는 그리 좋지 않은 성적으로 과거에 급제하였다. 그러나 서인 집안의 최선비는 벼슬자리가 잘 나지 않아 기다려야 했지만 박선비는 남인 집안인 아버지의 후각으로 벼슬자리가 바로 났다. 박선비는 친구 최선비의 오랜 수건을 알기에 친구보다 먼저 출사를 하게 되자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여보게 친구, 나보다 더 뛰어난 자네가 먼저 등청하는 게 수순인 듯한데 미안하게 되었네 그려. 어허, 무슨 소린가. 자네처럼 뛰어난 인재가 먼저 등청하는 것이 당연지사인 게지. 이렇게 박선비는 진심으로 미안해했고 최선비는 진심으로 친구의 출사를 축하해 주었다. 최선비는 자신의 출사가 늦어지는 것 또한 세상사의 한 부분이라 여기고 최선을 다해 얻은 결과가 조만간 빛을 발할 것이라 생각했다. 박선비는 미안한 마음에 수시로 아버지에게 최선비의 벼슬자리를 부탁했다. 박선비의 아버지 박판서는 아들의 친구가 반대 당파에 속한지라 출사를 돕는 것이 난감했지만 아들의 끈질긴 요청에 두 손 두 발을 들었고 최선비를 청구하여 호조의 말직이 주어졌다. 이후로 박선비와 최선비는 하루도 빼놓지 않을 정도로 나란히 등청을 했고 세월이 흘러 풍계도 점차로 올라 박선비는 이조의 정랑이 되었으며 최선비는 사헌부 지평이 되어 순탄하게 관직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애가 좋은 두 친구들에 대해 조정 안팎에서는 이들을 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다. 당파가 다른 관원이 소문이 날 정도로
그리 친하게 지내니 자연히 불만 섞인 소리가 심심치 않게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던 차에 중전 장씨가 숙종으로부터 신임을 잃기 시작하자 이를 기화로 서인 일파들이 패비 민씨를 포기하고 남인들을 몰아내려는 미래가 발각되었는데 이를 빌미로 남인들이 서인들을 제거하기 위해 옥사를 일으키려 하였으나 오히려 임금의 어명으로 남인들이 하옥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당연히 승승장구하던 친구 박정난과 아버지 박판서 역시 하옥되었고 국정이 열려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었다. 주변의 상황은 점차로 최지평이 친구 박정랑을 보호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다. 최지평은 이 일을 기회 삼아 남인들을 조종해서 몰아내려는 서인들의 끈질긴 회유에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어허, 여보게, 무얼 그리 망설이는가? 자네도 그동안 남인들에게서 받은 서름을 풀어야 하지 않겠는가? 박시부자를 역모로 엮어 극형을 주청하게. 이번 기회를 놓치면 영영 우리 서인들은 조종의 발을 붙이지 못할 걸세. 늙은 노모를 생각해서라도 결단을 내리시게나. 최지평은 집안을 일으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남인 세력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갖은 수모를 참아왔으나 서로의 어린 아들, 딸을 혼인시키기로 언약한 오랜 친구와의 우정을 저버린다는 것은 최지평에게는 고통이었다. 하지만 임금의 의중마저 거스를 수 없는지라 어쩔 수 없이 박정랑의 아버지 박판서는 많은 남인들과 함께 극형을 면치 못하게 되었고 친구 박정랑은 최지평의 노력으로 겨우 목숨을 부지하여 유배를 떠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유배를 떠나기 전날 밤 최지평은 옥에 갇힌 친구를 찾아갔다. 여보게, 내 자네를 이런 처지에 놓이게 하여 면목이 없네. 여보게 친구, 어찌 자네가 어명을 핑계로 나와 우리 집안에게 이리 할 수 있나? 섭섭하이. 앞으로 우리 두 사이는 남남이네. 더는 아는 척도 하지 말게나. 친구의 노력을 알지 못하는 박정랑은 뒤돌아 앉아 등을 보이며 더는 친구를 보려 하지 않았다. 친구 앞에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생각에 최지평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으며 말없이 한동안 등 돌린 친구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아쉬운 두 친구의 이별 후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친구 최지평은 승승장구하여 판서의 지위에 올랐고 박선비는 친구의 노력으로 귀양이 풀렸으나 세상을 등지고 조야에 묻혀 조용히 딸과 함께 지내고 있었다. 재판서는 친구를 찾으려 노력했으나 박선비를 찾을 수는 없었으며 떠도는 소문에서라도 친구의 소식을 기다렸다. 그러나 박선비가 잠적하는 바람에 어떠한 소식도 서로에게 닿지 않았으며 각자의 삶에 충실하다 보니 친구의 우정은 시간의 흐름만큼 희미해졌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판서의 어린 아들은 성장해 20이 채 안 된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여 머지않은 출사를 기다리는 중이었다. 재판사는 흡족한 마음이 들었고 어느덧 명문가가 된 자신의 집안이 아들을 통해 더욱 번창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하루하루가 즐거웠다. 재판사의 아들 최도령은 과거 급제 이후 홀가분한 마음에 아버지에게 청하여 바람도 쐴 겸 겸사겸사 멀리 떨어진 외가에 다녀오기로 했다. 그동안 과거 공부에 매진하느라 답답했던 마음이 한양을 벗어나 한적한 시골길에
접어드니 한결 가벼워졌고 젊은 혈기에 넓은 들판을 내지르며 달려보고 싶어 말고삐를 단단히 쥐고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속도에 실린 바람이 초록의 플레음을 실어왔고 제도령은 그 순간 세상을 다 가진 듯하였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속도를 내던 말이 얼마 가지 못해서 거칠게 울부짖는 소리와 함께 앞으로 거꾸러지더니 그와 동시에 채도령 역시 허공으로 솟구쳐 땅바닥으로 떨어졌다. 길가로 삐져나온 나무 뿌리에 걸려 말이 앞으로 고꾸라진 것이다. 쓰러진 말은 가쁘게 숨을 내쉬다가 이내 숨이 멎었고 멀리 날아간 채도령은 다행히 푹신한 논두렁으로 떨어져 목숨은 구한 듯 숨이 붙어 있었다. 이때 멀찌감치 말의 비명을 듣고 논일을 하던 한 처녀가 뒤돌아보았으며 처녀는 이를 내팽개치고 급히 채도령에게 달려왔다. 처참한 광경을 보고 겁도 났으나 사람 목숨은 살리고 보아야겠기에 처녀는 채도령의 상태를 살펴보며 숨이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어머니 없이 아버지와 단둘이서 지내는 집으로 가까스로 옮겼다. 채도령은 며칠이 지나도록 의식을 찾지 못했기에 처녀와 아버지는 채도령을 밤낮으로 간호했다. 어허, 젊은이가 이런 병고를 당하다니 안타깝게 되었구나. 다행히 사지는 멀쩡하니 정신만 돌아오면 좋겠는데. 며칠 동안 지극정성으로 간호한 덕에 채도령은 가까스로 정신이 돌아왔지만 입을 열기 힘들 정도로 기력이 없었기에 눈에 들어온 어여쁜 처녀의 한마디에 그저 눈만 껌뻑일 뿐이었다. 도령님, 어째 정신이 돌아오셨나요? 아버지, 도령께서 정신이 돌아온 듯해요. 처녀와 아버지는 천천히 눈을 껌뻑이는 채도령을 신기한 듯 기뻐하며 바라보았고 두 부녀를 바라보는 채도령 역시 기력은 없었지만 고마운 마음에 옅은 미소를 지었다. 이후로 채도령은 차츰차츰 기력을 회복하기 시작했고 보름이 지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비틀 걸을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채도령은 지난 일을 기억해내지 못했다. 행장을 특별히 챙기지 않고 가볍게 떠난 길이라 채도령의 집을 찾을 어떠한 단서도 없었기에 몸은 회복되었지만 채도령은 어쩔 수 없이 처녀의 집에서 몇 개월을 지내게 되었다. 채도령은 생명의 은인인데다가 신세를 지는 것이 미안하여 처녀와 아버지를 도와 집안일을 함께하였다. 어허, 보아하니 반가의 자제인 듯한데 이리 험한 일을 해서야 되겠는가? 되었으니 집에서 쉬게나. 관아에도 일러 놓았으니 곧 자네의 가족들이 자네를 찾으러 오지 않겠는가? 아닙니다, 어르신. 목숨을 구해주셨는데 제가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시험시험 하고 있으니 괜찮습니다. 자녀의 아버지는 보기 드물게 반듯한 청년을 대하니 먼 옛날 잊었던 한 사람이 가끔씩 생각났으며 속으로는 저런 건실한 청년이 내 딸의 배필이 되면 좋으련만 하는 생각도 들었다. 많은 시간을 같이 하다 보니 젊은 남녀인지라 서로에게 마음이 향하였으며 처녀와 채도령은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다. 한편 외가에 간다던 아들이 달포를 넘겨도 돌아오지 않자 재판서는 좌불안석이 되었으며 처가에 연락을 하였으나 채도령이 오지 않았다는 전가를 받고 급히 아들의 행적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몇 달에 걸쳐 수소문하였으나
성과가 없자 아들이 외가로 가는 길목에 있는 고을을 다시 직접 찾아 나서게 되었다. 그러던 중 외딴 고을의 가나에 들르니 몇 달 전에 외지의 도령 하나가 마을 어귀에서 사고가 나서 어느 농가에 머물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다. 재판사는 자신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들었기에 나졸의 안내를 받아 급히 그 농가로 갔다. 그 집에 도착하여 기별을 하니 참하게 생긴 한 처녀가 맞이하였다. 나졸이 도령이 어디 있는지 묻자 처녀가 무언가 짐작한 듯 말했다. 아버지와 함께 남의 밭일을 하러 출타 중이시니 점심때쯤 돌아오실 거예요. 늦추하오나 잠시 방에 들어가 기다리시지요. 재판사는 다소곳하고 예의 범죄를 익힌 듯한 처녀가 여느 농가의 여식과는 다르며 뭔가 낯익은 듯한 느낌이 들었기에 스스로가 실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참을 기다리니 밖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리며 두 사내의 쾌활한 목소리와 함께 이를 반기는 처녀의 고운 음성이 들렸다. 재판사는 낯익은 아들 목소리를 듣자 급히 방문을 열고 나갔는데 순간 자기 두 눈을 의심했다. 아니, 자네는? 최도령의 옆에서 서 있던 처녀의 아버지 역시 재판사를 보고 화들짝 놀랐다. 재판사는 이내 놀란 가슴을 가라앉히고 아들 최도령에게 다가가 살펴보았으며 처녀의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최도령은 기억을 되찾지 못했기에 아버지 재판사를 어색하게 맞이했으며 처녀는 두 아버지들 사이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아 고개를 갸웃했지만 도령이 가족을 찾았다는 생각에 기뻤다.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재판서는 양해를 구하고 방으로 헛기침을 하면서 들어갔다. 처녀의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으며 재판서가 잠시 후 침묵을 깨고 말했다. 여보게, 친구, 참으로 오랜만일세. 거의 10여 년 만이구먼. 이렇게 내 아들의 목숨도 구해주었다니 고맙기도 하고 이리 지내는 모습을 보니 또한 미안한 마음이네. 이 말을 듣고 한참을 침묵하던 박선비가 등을 돌린 채 말했다. 우리의 인연이 질기기도 하구먼 그래. 자네의 아들은 그저 경각에 달린 목숨을 지나칠 수 없기에 선의를 베푼 것이니 부담 갖지 말고 데리고 어여 가게나. 방에서 어색한 분위기가 흐르는 것을 감지한 처녀는 마당에서 서성이다가 닭배기와 가벼운 안주를 담아 술상을 마련하여 방으로 들고 들어갔다. 아버지, 그리고 어르신, 10여 년 만에 해우이신데 상이 너무 조촐합니다. 닭배기 한 잔 나누시면서 세포를 푸셔요. 딸의 권유에 박선비는 마지못해 재판사를 마주하며 술상 앞에 돌아앉았다. 재판사가 탁배기 한 잔을 친구 박선비에게 따라주며 말했다. 허허, 자네의 여식이 정말로 참하게 장성하였구만 그래. 아기 때 모습을 본 것이 엊그제 같은데. 자, 한 잔 받으시게나. 우리 지나간 못다한 얘기나 나누세나 그려. 박선비는 조용히 잔을 건네받았고 재판사는 미안해하며 10여 년 전 친구가 기양 갈 때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말했다. 곤란한 지경에서도 재판사가 친구의 구명을 위해 최선을 다했음을 알게 된 박선비는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어허, 그랬던 것이구먼 그래. 나 역시
자네를 오해해서 미안하게 되었네. 이제와 시시비비를 가려서 무엇하겠는가? 지난 일은 모두 잊어버리세나. 그나저나 우리의 사이가 끊이지 않았다면 밖에 저 아이들도 서로의 배필이 되었을 터인데 부모들의 부덕으로 두 젊은이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네 그려. 이 말을 듣고 채 판사는 갑자기 무릎을 탁 치며 말했다. 어허 여보게 부모의 무거운 짐을 자식 대에까지 짊어지게 해서야 되겠는가? 그 옛날 우리가 서로 사돈을 맺기로 한 것은 아직도 유효한 것이 아니겠는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화해하고 옛날의 동무로 돌아가세나. 이 말을 듣고 박선비는 친구의 손을 자기도 모르게 덥석 잡았다. 여보게, 내가 그동안 너무 옹졸했네 그려. 우리 그 옛날 중마고우로 돌아가세나. 방 안에서 들리는 호탕한 웃음소리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밖에서 길을 세우던 두 젊은 남녀 역시 서로 손을 맞잡으며 환하게 웃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최두룡의 기억도 서서히 돌아왔고 재판사의 아들과 박선비의 딸은 조촐한 혼인식을 올렸으며 재판사의 아들은 관직에 올라 착실하게 벼슬살이를 이어갔다. 재판사는 임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신병을 이유로 사직하였으며 집안의 파벌에 연연하지 않던 출세하기 전 그 시절 옛 친구와 함께하던 마을로 돌아와 친구를 불러 이웃하여 함께 지냈다. 여보게, 정승이 코앞인데 자직하는 것이 아깝지 않던가? 이 애끼 이 사람아, 어찌 자네 옆자리가 정승 판소만도 못하단 말인가? 그나저나 10여 년간 비워두었던 자네 옆자리가 허전하지도 않던가? 그리 연락도 끊게. 두 친구는 어릴 적 그랬던 것처럼 하루도 거르지 않고 화기애애하게 시간을 나누었으며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전해진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